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댁 친정에서의 대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시댁 쪽에서 자식이 각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진정 가정을 꾸린 것인지 아니면 시댁 식구들 사이에 낑겨 들어간 것인지 혼란스러웠었는데요. 남편이 전혀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결혼 생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남편은 정말 세상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돈에 크게 욕심이 없었고 단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의 그런 수더분한 모습에 저는 매력을 느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기 위해 경제력을 갖추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우리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 내년, 아니 내후년쯤이면 아이 가질 수 있겠지? 나는 둘, 셋도 아니고 딱 하나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여유롭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면 좀 힘들더라고.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말이야. 나는 우리 자식은 그런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나도 넉넉한 형편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그런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 것 같아. 우리 열심히 모아서 얼른 아이 갖자. 솔직히 나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하나 고민도 많았는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여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렇지. 역시 당신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나 주말에도 일하려고. 우리 형편에 지금 집도 전세 만기되면 옮겨야 할지도 모르고, 차라리 집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도 주말에 바쁘고, 우리가 서로 시간이 맞는 날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당신 일할 때, 나도 같이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경제관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저축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말 주말도 반납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런 남편이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열심히 사는 거였기 때문이었죠. 정말 알뜰하게 생활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불이며 TV며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고 껌껌하더라고요. 원래 신발장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지만 그 불빛마저 들어오지 않자 무슨 일 있나 하고 조심히 살펴봤더니 남편이 그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촛불만 켜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인기척을 내자 그제야 남편은 절 반겼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불은 왜 죄다 꺼놓고 있어? 나는 신발장 불까지 안 들어오길래 전기가 나간 건가 싶었네. 분명 당신 집에 도착했다고 아까 전에 문자가 왔는데 너무 어둡길래 깜짝 놀랐잖아. 촛불은 어디서 났어? 그래도 불은 좀 켜야지. 너무 어둡네. 아휴, 불 켜지 마. 조금만 있으면 다 적응돼. 밥은 먹었어? 나는 회사에서 대충 때웠어. 당신 것도 좀 싸왔는데 당신도 이것저것 요리하지 말고 그냥 그것 좀 먹고 자. 어차피 피곤해서 뭐 하기 힘들잖아. 나도 이제 자려고. 불빛이 없어서 그런가? 일찍 졸린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우리 이렇게 생활하면 어떨까? 전기세도 줄이고
일찍 잠자고 정말 좋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살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나 오늘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안주 만들어서 술 한 잔 마시고 자야 될 것 같아. 당신도 먹을래? 일찍 자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일찍 자면 내 시간이 없잖아.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하고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자야지. 당신은 이제 자려고? 같이 나와서 저녁 먹으면서 한 잔 하자. 난 됐어. 그냥 이렇게 잘래. 그리고 괜히 가스 쓰지 말고 당신도 내가 싸온 밥 먹어. 그거에 술 한 잔 마셔도 괜찮겠다. 영화 보다 보면 저녁 너무 늦어서 피곤하다니까. 당신도 일찍 자. 나 불 켜두면 예민해서 잠 못 자는 거 알고 있지? 괜히 불 켜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당신도 일찍 와서 어서 자. 남편은 은근히 제가 불을 켜지 못하도록 했고, 조금이라도 전등을 켜두면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다 신경 썼죠. 피곤해 술 한 잔 마시고 싶어도 괜히 집에서 요리하고 가스며 전기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그냥 남편이 싸온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비닐을 꺼내보니 먹다 남은 것들을 아무렇게나 담아서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니 남편 행동은 다른 게 아닌 가족력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그랬는데 정말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궁상맞음이 있었어요. 가끔씩 시댁에 갈 때면 경악할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어느 날 밥을 같이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다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오더라고요. 어머, 뭐예요?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 오시네. 뭐 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며칠 전부터 고기 먹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외식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 집에 먹을 거 많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다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먹다가 담아둔 거예요? 아, 이거? 아니, 낮에 우리 동네 잔치가 있었거든. 거기서 음식 먹다가 좀 남길래 싸가겠다고 해서 통에 싹 다 담아왔지. 예, 이것 좀 먹어봐. 엄청 맛있더라니까. 음식이 막 다양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 니들도 낮에 왔으면 같이 가서 먹어가지고 더 많이 담아왔을 텐데 일찍 오지 그랬어. 와, 엄마,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으면 일찍 왔지. 여보, 얼른 먹어봐. 엄마가 이거 남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 가기 전에 넣어서 찌개 끓여주신대.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거 김치랑 보글보글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 알지? 여보네 집에서도 명절 보내고 나면 남은 걸로 이렇게 끓여 먹지 않아?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먹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님, 근데 오늘 날씨도 더웠고 식사하시고서도 잔치하는 곳에서 좀 계시다가 오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음식도 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먹지 마시고 저희 나가서 유아 국수집에서 국수 먹을까요? 아니, 이걸 두고 왜 나가서 먹어?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조금 그러니? 에이, 괜찮아. 식구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이런 거 먹어도 탈 안 나. 괜찮아. 그리고 우리도 생각이 있지. 먹었던 부분은 다 빼놓고 담았어. 이런 것도 다 살뜰하게 아껴야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요즘 환경오염도 심각한데 그런 거 어차피 다 버릴 거. 우리가 먹었던 거 가지고 오는 건데 뭐가 좀 그래. 맞아. 여보는 아직 어색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와서 괜찮은데.
이런 거 다 음식물로 버리면 환경 오염되고 별로 안 좋아. 곳곳에 밥풀이 그대로 남겨있는 음식을 보면서 식구들이 날 속이려고 그러는 건가 혼란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로도 여러 번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두고 먹으라고 꺼내시는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저는 원래 시댁 식구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시댁에서 밥을 먹을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한두 번씩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난감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이런 생활력 때문인지 남편은 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아꼈어요. 저도 덩달아 아끼며 생활을 했고, 그렇게 남편과 1년에 몇 천씩 저축을 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쌓여가는 돈이 보이니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던 중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었던 곳에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전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그날은 고기 파티를 하자며 잔뜩 장을 보고 퇴근을 했답니다. 남편과 마주하며 축배를 들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밝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안 기뻐? 당신 여기 꼭 이사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청약 꼭 들자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치부한 표정이야? 왜? 모아둔 것보다 훨씬 비싸서 그래? 그래도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현금으로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어느 정도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보한테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번 달에 집주인분한테 전세 계약 연장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동생 내년에 결혼하는 거 알고 있지? 저번에 결혼자금 때문에 날 찾아왔더라고. 결혼자금 좀 빌려달라고. 근데 형으로서 뭔가 해줘야 하니까 내가 그 돈 좀 빌려줬어. 솔직히 우리 형편에 그렇게 좋은 집에 빚 내고 이사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무리해서 이사 갈 필요는 없잖아. 뭐? 돈을 빌려줬다고? 지금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야? 얼마나? 설마 그 큰 돈을 다 빌려준 건 아니겠지? 그래도 결혼자금이면 뭐 둘 다 모아둔 돈은 있다고 했잖아. 결혼식 비용 빌려준 거야? 아니. 그 돈 전부 빌려줬어. 동생도 오죽하면 나한테 말했겠냐? 저쪽 집안에서는 동생이 엄청 잘 나가고 돈도 많은 줄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그나마 기댈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결혼해야 한다는데 어떡해. 재수씨도 임신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간 어렵게 모은 돈을 죄다 시동생에게 빌려줬다는 말을 듣고선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만 모았던 돈을 빌려줬다는 것도 서운한데 그건 저와 같이 모았던 돈이라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돈은 정말 안 쓰고 안 먹으며 모았던 돈이었어요.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그나마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특히나 연애를 시작하면서 차부터 옷까지 매번 좋은 것으로만 샀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허세에 찌들어 모든 걸 샀으니 시동생은 돈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동서까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후에 시댁에서의 태도였어요.
저는 결혼 후 모았던 돈을 내 손에 쥐어본 적도 없이 날렸는데 시댁에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동생 네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않고 온갖 비싼 육아용품을 사재꼈고 그렇게 아끼던 시댁 식구들도 조금씩 물들어갔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 자신이 버는 돈이 얼마라며 자랑을 해대길래 빌려간 돈 약속한 대로 제대로 갚아달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니? 가족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부려서야 되겠니?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기 싫었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돈 갚으라고 그 난리를 피우는 게 가족으로서 할 도리야? 얘가 어련히 알아서 잘 갚을까? 어머님, 서방님이 잘 갚으시면 제가 이런 말도 안 꺼내죠. 솔직히 동서는 매번 육아용품 새 걸로 다 사서 집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고 시동생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차도 큰 차로 바꿨는데 그렇게 빌려준 돈 저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 하나 없다고요. 얘가 아직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너는 윗사람으로서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주고 배려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애초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가족 같은 동생이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면 빌려주기는커녕 나는 다 퍼줄 것 같은데 무슨 사채업자처럼 이렇게 다 깐깐하게 받아야 되겠니?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둘이 서로 아끼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서운해요. 제가 제 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돈 썼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모았던 돈이잖아요. 저 아무 말 없이 빌려줬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이것도 저 많이 배려해 준 건데 그러면 그만큼 약속한 건 지켜야죠.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니? 이제부터 너는 우리 가족인데 그리고 친정이 하는 것보다 원래 여자는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는 네 친정 부모가 더 귀하지 우릴 귀하다고 생각이나 했니? 나는 그게 더 서운하지. 그리고 애도 키워야 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서야 되겠어? 네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정없는 사람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둘이서 먹고 살면 되지만 시동생은 아이까지 있으니 저희보다 빡빡하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짠돌이 같았던 시댁이 조금씩 변하면서 같이 바뀌었던 건 바로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누구보다 돈 한 푼 아껴 쓰는 사람이었지만 시댁과 연관이 되면 퍼주기 바빴죠. 시부 생신날 남편은 갑자기 해외여행을 보내주자고 제안을 했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동생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두 분이서 여행 가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 이번에 좀 길게 시간도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열흘 정도 휴양지로 보내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우리가 여유로우면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유로운 편은 아니잖아. 갑자기 그렇게 해외여행 보내드리자고 하면 어떡해? 나는 그냥 그동안 부모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다 장가 보내시고 나서는 좀 적적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다음 달에 당신 보너스 나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거 보태면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도 그거 특별하게 쓸 일 없다고 했잖아. 나 혼자 모아서 보내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 정 보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돈 모아서 보내드려. 내가 말했지? 저번에 당신 동생 돈 빌려준 거 다 받을 때까지 다 같이 돈 안 모은다고. 그동안 당신 집에서 아끼고 아끼면서 돈 모았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내 보너스 얘기가 나와? 아니, 당장 다음 달이 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다음 달까지 모아서 보내드려. 그러지 말고 당신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동생한테 돈 빨리 갚으라고도 하고, 아니다. 내가 서류까지 싹 다 써가지고 가져다 줄 테니까 당신이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이참에 당신이 보내드리는 거라고도 하면 좋잖아.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제가 모아둔 돈과 합쳐서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만 가는 게 아니라 시동생 부부도 같이 껴서 갔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 물어보니 우리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휴가를 그 정도 낼 수가 없어서 같이 가지 못했지만 시동생 부부는 휴가가 맞아서 가이드 명목하에 같이 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남편이 저희 친정에도 잘하겠지 생각했어요. 그 바람이 깨지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홀로 자식들 키우느라 투잡 쓰리잡을 하던 엄마 관절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엄마의 무릎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자식들이 조금씩 모아 무릎 수술을 시켜드리기로 했죠. 저는 그래도 맞이로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 효도 선물을 인공관절 수술비 800만 원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동안 시댁에 쓴 돈도 있으니 남편도 이해를 할 거라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었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엄마와 함께 친정에 가게 되었어요. 아유,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수술도 받고 우리 맏딸이 정말 큰 보탬이 된 거 알고 있지? 동생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엄마는 맏딸한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엄마가 재활 정말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열심히 걸어 다닐게. 내가 너희들 키운 보람이 있네. 우리 딸 사위 모두 고맙다.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엄마만 건강하게 사시면 걱정 하나도 없어. 이제는 우리가 엄마 돌볼 차례잖아. 나도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모님이 건강한 게 제일이더라고. 엄마 이번에 인공관절 수술도 했고 이제는 건강할 일만 남았어. 알지? 그래. 아, 그리고 그 수술비 말이야. 내가 보험도 틀어놓고 안 그래도 나중에 내가 수술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 그 돈 다 네가 냈다며. 그래도 결혼했는데 그 큰 돈을 한 번에 쓰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나중에 은행 가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다시 받아. 엄마는 그래도 수술비 다 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에이, 장모님.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그래도 장모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서류도 싹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장모님 이번에 수술한 비용 청구서 보셨죠? 800만 원 그거 저희가 싹 다 내드렸잖아요. 장모님 성격에 그거 그냥 꽁으로 안 받으실 거라는 거 저 딱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준비했거든요.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되고 오부 이자로 1년만 쓰시다가 주세요. 남편이 들이민 서류를 보고서는 저와 엄마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서 난 건지 남편은 사채업자가 쓸만한 내용으로 온갖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저희가 수술비로 냈던 800만 원을 오부이자로 1년간 쓰고 원금을 1년 후에 갚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너무 기가 막히고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엄마는 그 서류를 보시고서는 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가족들이 모두 급하게 쫓아갔고 엄마는 다행히 회복을 하셨지만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 생각이 있으면 그따위 서류들을 만들 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차용증을 써올 생각을 해?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진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가 그동안 인공관절 수술비 해드리겠다고 말했을 때 당신 머릿속으로는 이자 놀이할 생각했어?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네. 당신 웃긴다. 당신 내가 내 동생한테 돈 빌려줬을 때는 당장 꼬박꼬박 갚으라고 윽박질러 놓고선 이렇게 친정집 일이라고 따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800만 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당신 몰라? 그걸 덥석 장모님 수술비로 쓰는 건 맞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건 나야. 장모님 솔직히 건강도 괜찮으신데 진짜 쓰러진 건 맞으신 거래? 뭐? 이딴 쓰레기를 내가 지금껏 끌어안고 살았다니. 야, 병원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혈압 높아져서 쓰러졌냐고 하더라. 당신이 그딴 쓰레기 같은 서류 들이미는데 건강한 사람도 안 쓰러지고 백이겠니?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살아. 당장 헤어져. 이거 가지고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황당하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우리 집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적이면서 당신네 집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아? 이거야말로 이혼 사유야. 내가 소송을 할 테니 위자료나 준비할 생각해. 저와 남편은 이날 이후로 냉전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난리를 겪고도 그냥 가벼운 부부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2주 정도 후에 남편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서 저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생각했고 사과를 하려고 말을 거는 줄 알았어요. 당신 나한테보다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어쨌든 잘못한 건 사과드려야지. 엄마가 정말 마음에 상처 많이 받으셨어. 엄마도 우리한테 그 돈을 받을 생각 없으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건 진짜 너무한 거 알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참, 그만 좀 해라.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장모님 때문에 지금 부부 사이 이렇게 된 거잖아. 난 당신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였는데 당신한테 말 걸지 말 걸 그랬네. 그냥 뒀어야 하는 건데. 뭐? 그럼 당신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 말 걸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그때 당신이 한 짓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 남도 그런 짓은 안 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모르겠네. 솔직히 그날 이후로 내가 주변에 물어봤거든? 근데 다들 별말 안 하던데? 그것만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부부니까 당신이랑 빨리 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길래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한번 숙여 들어가야지 해서 말 건 거지. 지겹다 진짜. 그만 좀 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모임 있는 거 알지? 솔직히 이거 아니었으면 말도 안 걸었을 건데 그때도 이 난리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의 황당한 말에 당장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각을 하고 저는 이를 꽉 물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온 시댁을 뒤엎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렇게 시댁 모임 날 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짐을 다 뺐어요. 남편은 그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 난리 났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동안 가족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게 머리끝까지 기올라서 뒤통수를 쳐? 당장 와서 사과하고 고소 치하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사기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네 가족들이잖아. 사갈 거면 당신네 가족들이 나와서 무릎 꿇라고 해. 아, 가족들보다도 그 전에 당신부터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되겠네. 안 그래? 지금 저번에 어머님한테 서류 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야, 그건 정말 개인적으로 당신이 쓰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도 그냥 드리는 거 불편해 하셨잖아. 근데 지금 가족들한테 사기죄로 다 고소를 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고소 치하해. 웃기고 있네. 엄마한테 준 돈은 결혼 전에 오로지 내 월급에서 내가 알아서 저축한 돈이었어. 당신이 여기에 뭘 관여했다고 그래?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같이 모았던 돈 수천만 원 그냥 당신 동생한테 주지 않았어? 빌려줬다고 하길래 나도 그래서 서류 작성해 봤어. 그때 통화했던 녹음이며 당신이 친절하게 가져다준 서류며 다 있어서 소송 가능하다고 하더라. 결혼자금? 웃기고 있네. 그 돈으로 당신 동생이며 시댁 식구들 뭐하고 다녔는지 알기나 해? 머저리 같은 게 내가 불쌍해서 받아줬더니만 당신의 식구들 그걸로 노름했어. 당신 호구된 거라고. 뭔 개소리야. 동생 돈 없다면서 나한테 울며불며 결혼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도 우리 집 식구들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당신 그거 우리 집 모욕하는 거야. 알아? 머저리 같은 게 내 말을 믿을 리가 없지. 궁금하면 당신 식구들한테 보낸 소장이나 찬찬히 읽어보던가. 그거 본다고 뭐 이해나 하겠어? 어쨌든 그것 말고도 당신한테도 이혼소장 갔을 테니 그렇게 알아. 전 시댁과 남편에게 여러 건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남편이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 친정 식구를 부당 대우했던 것들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줬던 사용증 서류도 제출하였죠.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동안 빌려줬던 돈들을 다 청구 소송을 했어요. 시동생은 결혼 자금으로 무려 1억 가까이 자금을 다 빌려갔었고 그때 결혼을 하면서 쓰고 매달 갚겠다던 시동생은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시부 몰래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려먹었다며 저에게 울며불며 급하게 전화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는 수 없이 도와줬던 돈도 시모는 돌려주지 않았죠. 오히려 가족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사채놀이 한다며 저에게 핀잔을 줬었는데 그것들 모두 전 청구를 했고 지연 이자도 붙였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충분했으니 전 승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은 한순간에 난리가 났고 나중에서야 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당신이 말한 거 지금 바로 갖고 싶은데 그러기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지금 사는 집도 처분하고 그러면서 갚을게. 아니면 나눠서 어떻게든 당신한테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당신한테는 미안하고 면목 없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그 빌려준 돈으로 비싼 신혼여행이며 비싼 육아용품이며 그동안 생활비로 다 써왔다는 거. 나는 신혼집 그걸로 마련하느라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반은 동생이 가져가고 반은 엄마가 쓴 거더라고. 그걸 이제 알면 뭐 할 거야. 이미 끝난 얘기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나눠받는 건 의미 없는 거 알지? 당신 그렇게 돈 꼬박꼬박 갚으라고 서류까지 친히 써왔었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어떻게든 한 번에 마련해서 줘. 당신이며 당신 집안이며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알겠어.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서 줄게.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화내면서 말했을 때 당신 얘기를 좀 더 들어볼 걸 그랬어. 난 당신이 동생한테 사치 부린다 어쩐다 했을 때 그냥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변했다고 했을 때도 그냥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우리 가족들 그렇게 아끼며 살아서 사치라고는 모를 줄 알았는데 엄마는 아빠 몰래 투자 사기까지 당하고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제가 결혼을 했던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짠돌이 집안이었던 시댁은 남편이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시동생에게 빌려준 이후부터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급하게 쓰려고 했던 돈들이 허용심을 만들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전 그런 변화를 빨리 느꼈지만 아마 남편은 눈 가리고 못 본 채 했던 건지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결국 문제를 외면했던 것이 파국으로 이어졌던 거랍니다. 남편의 잘못된 가족 사랑이 이렇게 저희들의 헤어짐으로 끝이 났어요. 결국 시댁은 살고 있던 집들도 모두 다 처분을 했고 시동생 신혼집도 다 처분을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빚을 다 정리하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친인척 집에 전전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엇보다 똘똘 뭉쳐 단단할 것만 같았던 집안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앞으로 엄마와 친정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밟아본 저로선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물려받았던 가업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굴곡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자 부부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저를 걱정해주기보단 부모님께 가업을 승계받은 목장의 운영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병원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목장의 소유권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게 되자 남편은 그런 저를 차갑게 대했고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진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시모는 입원해 있는 병실에까지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도움을 주는 게 가족인 건데
시댁 식구들은 아픈 저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좋았던 감정은 그날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차라리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주길 바랐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정상으로 보여? 나 대장암 3기 판정 받았어. 곧 항암 치료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 몸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신은 목장을 달라는 말이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게 우선 아니야? 너는 내가 안 해준 것처럼 얘기한다? 그동안 너랑 함께 살아오는 세월 동안 나를 봐놓고도 몰라?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래, 맞다. 내 아들이 네가 목장 승계받고 난 이후부터 하던 일 그만두고 옆에서 굳은 일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내 아들한테 목장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목장만 받고 너를 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얘도 애 아빠고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겠어? 어차피 너는 병원에 있고 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아들을 믿고 맡기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됐니? 몸도 안 좋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목장 명의 변경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너는 치료에나 신경 써라. 아무래도 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매출에 영향을 주면 되겠니? 내가 볼 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바깥 서더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해 하셨잖아. 아직까지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차피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한평생을 바친 목장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알기라도 하셔봐라. 그럼 바깥 사돈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내 아들이 책임감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할 수 있게 네가 이번 기회에 밀어줘야지. 너도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불안할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 다르게 명의가 이전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니 그만큼 자기 위치에 대해 무게감을 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쓸 테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목장이 돌아갈 텐데 내 아들을 못 믿고 계속 불화만 키운다면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 내 생각도 명의를 이전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네가 정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차피 내 아들한테 명의가 이전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안 좋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보단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 제 몸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전부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제가 아빠의 목장을 이어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깜빡하시길래 일이 많이 바빠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 결과 치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던 아빠의 치매가 몇 년 뒤부터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빠를 살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저도 아빠를 모시는 게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 더디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아이로 돌아가 버린 모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와 함께 목장을 운영해 주길 부탁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목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분명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식으로서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아빠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치매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 정도로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빠가 힘들게 목장일만 하시다가 유제품 가공 사업까지 확장하셨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힘들게 성공한 만큼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치매가 심해진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오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아빠가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 계셨다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사에 물리셔서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왔었는데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장암 판정은 저에게 너무 가혹했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남편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는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눈앞에 보이는 재산에 사람이 변해버렸고 10년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목장을 넘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니 아예 목장에 살림까지 차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의 신뢰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 10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 왔을 텐데 돈 때문에 균열이 생겨야 되겠어? 나도 새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오빠 이용해 먹을 건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오빠 없으면 언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앞으로 언니 병간호 해주고 옆에 있어준다는 조건으로 목장 명의 이전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언니 대장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재산들 전부 우리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럴수록 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적당히 튕기고 이제 그만 명의 옮겨줘요. 언니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오빠는 목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언니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좋게 웃으면서 해결해요. 이번에 우리 가족 전부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버릴 거 버리고 쓸데없는 짐들 전부 다 정리했거든. 사돈어른 방에 있던 짐들 전부 다 폐기 처분했고 그 방에 내가 사용 중인데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더라. 이참에 그냥 새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다.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다 버렸는데 상관없잖아. 사돈어른께서 치매 때문에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들어와 살 일도 없고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집 놀릴 바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들 밥도 챙겨야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니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원래 살던 우리 집보다 넓어서 좋긴 하다만 아무래도 목장 옆에서 살다 보니 몸에 목장 냄새가 좀 배기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살만하더구나. 내 아들한테 명의 이전만 해주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지겨운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쩌겠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의사 말로는 항암 치료 뒤 수술을 받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은 줄 알았는데 그런 몸으로도 돈이 우선인 걸 보니 아직 덜 아프구나. 돈이 우선이라고요? 제가 지금 대장암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아빠 짐을 처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 거예요. 악재까지 치료받아서 꼭 태어날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당신들이 더 비정상적이야. 죽기를 바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따를 것 같아? 숨을 거두는 날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명의 이전 안 해줄 거야. 차라리 그 목장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배는 덜 아프겠네. 우리 아빠가 한평생 이끌어온 목장인데 거저가지려 하는 당신들 심보를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인간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죽으면 그 목장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 자기 일처럼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으면서 어디서 열심히 하는 척이야? 막말을 뱉어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제 말을 받아쳤어요. 매번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들이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인간들은 제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퍼부은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뒤늦게 듣게 된 남편이 저녁에 병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뒤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장 내 명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네가 장인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봤냐? 그리고 우리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목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할까? 노동자들 다 돌려보내고 목장 처분해버리면 좋겠어? 네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고집 부리잖아? 그럼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결정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네가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인어른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 목장은 당연히 처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 나는 너희 집안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새 출발할 건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지? 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우리 딸들을 키울 필요는 없잖아. 아빠로선 당연히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 같고 보육원에서 앞으로 잘 지내겠지. 아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채 평생 외롭게 살아가지 않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그런 결정까지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애들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가족이 애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점점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몰라? 10년간 우리 결혼 생활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았잖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내 말대로 행동해.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줘.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여기 위원장이야. 혹시 또 마음이 바뀌면
나도 곤란하잖아. 잘 보고 거기 밑에 사인하면 될 거야. 네가 다른 마음 품고 나 몰래 재산 처분해버리면 나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확실하게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애들을 위해서 사인해. 애들을 보육원에 보내? 아빠라는 인간 입에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대장암 판정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목장 얘기만 하더니 이젠 애들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들어? 왜? 네 쓰레기 부모가 시키던? 어차피 이판 사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없어. 그러니 짧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목장을 받아내려고 7살, 9살밖에 안 된 제 딸들을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꺼내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더니 이혼이 단순한 문제인 것 같냐면서 합의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 소송으로 갈 텐데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 같다면서 죽기 전까지 소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저를 더 세게 압박했어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에게까지 협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살 수 있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다 보니 남편의 말대로 제 딸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봤던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그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암 투병 중인 제 얼굴에 유언장을 날렸습니다. 저 대신 작성했다는 유언장의 내용은 목장의 명의 이전과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한 사업장 명의 이전까지 전부 남편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유언장까지 만들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 몸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한 뒤 모든 걸 정리해버리면 혼자 남겨질 제 딸들이 눈에 밟혀 마음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남편과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는지 시모가 아침 일찍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기분 좋은 아침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제 내 아들과 대화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유언장을 주지 않는 거니? 설마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오랜 시간 질질 끌고 난리야? 유언장 이리 내놔봐라. 여기 이곳에 사인하고 D장 찍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명의만 넘기면 남은 시간 편하게 있다가 눈 감을 수 있게 내 아들도 노력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거네?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당장 그 손 이리 내놔봐라. 제가 명의를 이전해주면 제 딸들의 앞날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죠? 눈 감으면 알 수도 없는데 말로만 잘 챙겨준다고 하고
보육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사람을 못 믿니? 손녀들도 내 핏줄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 같아? 네가 하도 고집 부리고 내 아들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려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잖아.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봤으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지. 내 손녀들은 앞으로 잘 키워줄 테니 어서 사인해라. 왜? 내 말도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도. 일단 사인부터 하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갈 거면서 계속 이럴 거야? 시몬은 제가 사인을 머뭇거리자 유언장으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리곤 펜을 손에 쥐어준 뒤 강제로 서명을 하게 유언장을 들이밀길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사인하라면서 손짓을 하며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길래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멍한 얼굴을 하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시모의 핸드폰에선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어 통화를 이어나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시부 신우가 차량 전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해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신원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전날의 상황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희 목장이 어두운 밤길에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도로폭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세 식구가 전날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비틀거리다가 차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모는 전날에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병원으로 오게 된 상황이라 전날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고 목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이 굴러떨어진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며 어떤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게 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과 시부 신우는 제가 유언장에 사인을 하게 될 거고 명의가 남편에게 이전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축하도 할 겸 셋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만했었는지 결국 아니란 판단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시모는 세 가족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장례는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정신 상태가 정말 이상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동네 주민분이 병문안을 와주셨을 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제 딸들이 같이 목장 일을 도와주시는 외국인분들의 품이 아닌 남편을 따라갔었다면 이 세상에 더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네요. 저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낸 뒤 대장을 7cm 정도 잘라내고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암투병을 끝낸 뒤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길래 몸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고 그동안의 화를 한 번에 터뜨려버린 저는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저희 부모님 집이 자기 거라고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길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가족을 셋이나 잃었는데 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면서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에 있던 시모의 물건들과 세상을 떠난 남편과 시부 신우의 짐까지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유언장으로 머리까지 내려쳤으면서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강하게 내쳐버린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까지 믿기지 않네요. 갈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회복이 되었고 추적 검사 결과 추가적인 암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이제 저와 제 딸들의 앞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온 새 삶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목장과 유제품 가공 공장은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목장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 또한 몸이 온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어떠한 간섭도 없이 제 딸들과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 건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건강검진 꾸준하게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앞에서 저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결정에 따라 가족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나이 40대 후반이 되어가는 동안 가족들과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면서부터 조금씩 오고 가는 대화에 안 좋은 감정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았던 불만들 같은 게 하나둘 나오더니 결국 큰 싸움으로 전개가 되어버렸죠. 아직까지도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태인데 가족들과도 멀어져 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돌아가신 아빠가 저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인생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살의 나이에 엄마의 재혼으로 의붓아빠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빠에게는 아들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저를 거부감 없이 오빠 언니들이 잘 받아주었었어요. 친동생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비록 7살 정도의 나이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봐선 언니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친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많이 외로웠었는데 저에게 새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항상 집안이 시끌벅적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지내오면서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언니 오빠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새로운 삶을 살아갔고 저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었네요. 엄마는 아빠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지금의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저희 품에서 떠나시게 되셨네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 아빠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오면서 집안 곳곳에 많은 추억들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자 장남인 큰 오빠가 먼저 나서서 한마디 하게 되었고 저는 언니 오빠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게 되었네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만큼 옆자리를 지켜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다들 알다시피 지금 한창 사업이 바쁜 터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딸들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둘째 네가 그래도 맏언니니까 직접 나서주는 게 오빠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도 지금 얼마나 바쁜데. 요즘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내 속을 아주 긁고 있다고. 이래서 명문대 문턱도 못 밟아볼까봐 지금 비상이야. 좋은 학원 알아보느라 얼마나 바쁜데. 셋째 너는 그냥 주부잖아. 우리 중에 제일 한가하지 않아? 집안일 하면 시간도 널찍하겠다. 아빠 옆에 있어주기에는 딱인 것 같은데. 솔직히 셋째는 핑계댈 게 없잖아.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에 집착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 네가 살림 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 그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언니 말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나 그 일랑 지금 현재 별거 중이야. 그동안 얘기 안 했었는데 이혼까지 할 생각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나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누굴 돌봐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차라리 막내 네가 모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넷 중에 너를 제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셨던 건 사실이잖아?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 오빠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솔직히 너 오고 나서부터 우리한테 쏟았던 사랑이 전부 너한테 간 건 사실이잖아. 너 오기 전에 막내였던 내가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아빠가 혼자 계셨을 때와 다르게 많이 웃어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었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잃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동안 키워주신 보답으로 아빠 옆자리 지켜드렸으면 좋겠어. 설마 너도 핑계대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겠다. 셋째 네가 한 말에 나도 크게 공감되긴 해. 그동안 말 안 해왔지만 서운했던 부분이 많았지. 내가 아빠 옆에 있으면 되니까 이제 그만들 좀 해. 언니 오빠들이 서운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더 잘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었다고. 아빠 옆자리는 내가 지켜드릴 테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해결된 거 맞지? 이번 주 내로 준비해서 아빠 집으로 들어오도록 할게. 그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딱히 서운했던 게 없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오빠 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잠시 밖에서 통화를 하시던 아빠가 들어오시자 오빠는 제가 당분간 아빠 옆에 있어줄 거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아빠는 혼자 있길 원하셨네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꾸린 가정이나 잘 챙기고 살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고 도움 받으세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막내가 뒤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릴 거니? 아버지는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솔직히 여태까지 막내한테 주기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벌써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아빠는 마음만 받겠다며 제안을 거절하셨고 지금의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말에 저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언니 오빠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습니다. 큰언니는 아빠가 저를 너무 감싸주기만 하려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장남인 오빠는 아빠가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매일 찾아뵙고 집안 관리하라며 무조건 오빠의 말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감정으로 저를 대한 오빠에게 알아서 하겠다는 한마디 한 뒤에 차에 올라타자 언니들이 저보고 버릇이 없다며 화를 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들은 저에게 아빠 옆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는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아갔네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곤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무색해질 만큼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저에 대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언니 오빠는 엄마가 아빠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가족인 척 받아들여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빠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도와드렸고 아빠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아빠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네요. 비록 저는 아빠의 친딸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셨다고 해요. 저도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드렸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건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오빠와 언니들은 노력하는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상처를 주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받게 되는 상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 또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에 큰언니의 한마디에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너 뭐 하는 애야? 지금 이게 최선이라고 음식 내온 거니? 아빠 입이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몇 가지 반찬으로 저녁 때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왔으면 당연히 음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말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 그동안 무상으로 먹고 자고 배부르게 살았으면서 꼴랑 반찬 몇 개 놓고 숟가락 뜨라는 거니? 그동안 이런 식으로 대접해 드린 거야? 오빠가 이런 건 따끔하게 뭐라고 좀 해줘. 그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얘가 요즘 하는 꼴을 봐봐. 아주 눈에 가시라니까. 내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이런 음식을 잡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내를 감싸 돌기만 했으니 이런 식으로밖에 대접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면 고기 반찬이라도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만들 하지 못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내한테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내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그동안 너희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이었다. 막내가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준 건데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내한테 상처를 주면 되겠니? 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들로만 만들었으니 그만들 하고 숟가락 뜨던지 아니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막내가 내 집에 매일같이 와서 집안일 열심히 하는 동안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라도 있냐? 너희들은 정작 애비 집이랑 넘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으면서 고개 한 번 내민 적 없었잖아. 막내가 제일 먼 곳에 살고 있는데도 똑같이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내 집에 먼저 들려서 상황에 맞게끔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막내한테 큰소리 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막내한테 상처 준다면 그땐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마.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아빠가 가족으로 받아들인 만큼 너희들도 불만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다. 서로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으면 저녁 먹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 그리고 막내는 아빠랑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남아 있거라. 언니들과 오빠는 아빠의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차려진 저녁을 대충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빠는 오래간만에 온 만큼 집안 청소와 설거지까지 전부 다 시킨 뒤 저는 따로 방으로 부르셨네요. 밖의 상황이 신경 쓰였지만 아빠의 한마디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집안일에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가정에 더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려고 부르셨던 거였어요. 아빠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아픔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곤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언니들과 오빠가 대충 정리가 끝났는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아빠에게 인사를 드린 뒤 불만 섞인 표정을 보이며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해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언니들과 오빠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빠는 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하게 되었던 가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온 이후 별일 없이 지내는 듯 싶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너무 달라진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도 오곤 했었는데 아예 연락이 없어서
언니 오빠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었죠. 그렇게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와도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해오고 있었네요. 본인들이야 티 안 나게 행동한다 하지만 아빠가 봤을 때 분명 금이 가고 있다는 게 보였는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저에 대한 감정을 쌓아왔던 터라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빠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오빠와 언니들 또한 아빠의 말에 반박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나이를 더 먹었으면 그만큼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는 거야?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없는 거니? 아빠가 항상 얼굴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의지해야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서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가정에 불화만 생긴다는 거 몰라? 지금 봐봐라. 막내만 정상이고 너희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점점 더 키워가고만 있잖아. 막내는 너희들한테 불만이 없어서 항상 웃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줄 알아? 아버지는 맨날 막내 동생만 감싸주고 저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저희는 찬밥 신세 아니었나요? 오빠 말이 맞아요. 맨날 막내가 불쌍하다면서 좋은 것들도 항상 나눠주려 하고 모든 막내가 우선이었잖아요. 아빠 친자식은 막내가 아니라 저희라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피를 나눈 자식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 전부를 가져간 것들이 너희들 아니야? 막내는 내가 준다고 해도 항상 받지 않고 혼자 자립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만 하면 내 등에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간 건 생각 안 하고 정작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막내한테 조금 신경 써준다고 그걸 질투해서 이런 일로 아빠 입에서 큰 소리 나게 만들어? 막내만 없었어도 저희 가정에 불화는 없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막내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동안 아빠 옆에 새엄마가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저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엄마라고 하기도 싫었어요. 아빠가 저희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언니들과 오빠는 저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빠와도 안 좋은 감정선이 폭발하고 말았죠. 큰오빠가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장례식장에서나 찾아뵙겠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낸 뒤 등을 돌리자 언니들 또한 큰오빠를 뒤따라 가버렸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빠와 단둘이 남게 되자 처음으로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들과 큰 오빠는 정말 아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뒤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상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점점 지치게 되었고 관계 회복을 하려 했던 저 또한 결국 손을 놓고야 말았네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여행만 다니시던 아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날 받은 전화 한 통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입원해 계시는 아빠는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뒤를 따라가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에게 직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빠까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빠는 옅은 미소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기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 테니 서둘러 치료 받으세요.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는데 이참에 잘 됐지. 자식들도 전부 다 등을 돌려버렸잖아.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실패한 인생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그래도 너희 엄마 만나서 함께 살아온 시간은 정말 행복했었다. 아빠 떠나시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가 제 옆에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면 저도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항암 치료 받으세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셨지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계속해서 설득을 시킨 끝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네요. 언니 오빠에겐 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가벼운 병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큰 병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소식을 큰오빠와 언니들에게 알렸지만 충격적이게도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지 않냐며 단 한 명의 자식들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최대한 아빠 곁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있던 도중 몇 달 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접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그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오빠와 언니들이 순식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아빠가 세상 떠나신다니까 이제야 얼굴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그건 네가 우리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떠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야? 내일이 고비라고 하셨어. 더는 눈을 뜨지 못하실 거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좀 전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신 내용이야. 아무리 그래도 서로 연락은 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관심 한 번 없어 하다가 아빠가 세상 떠나실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나타나선 어쩌자는 거야? 아빠가 눈을 못 뜨시면 작별 인사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후회들 안 할 자신 있어? 네가 왜 우리 감정까지 참견하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좋아서 나온 줄 알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라고. 무슨 목적? 아빠가 임종 직전이신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이럴 거면
그냥 다들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아직 하나 남아있거든. 이참에 잘 됐네. 갑자기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되겠어. 당연히 막내 너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니까 여기에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마. 너한테는 이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동안 키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 건물까지 넌 모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세상 떠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만약 네가 여기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땐 우리도 너를 곱게 대하지는 않을 거니까 장례식이나 준비해. 아빠가 지금 눈을 감고 계시지만 귀는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네가 친자식도 아니면서 왜 남의 가정에 참견하는 건데? 1원도 줄 수 없다고 오빠가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작은 언니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더니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례식이나 준비하라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족이 아닌 남처럼 느껴져 왔네요. 제가 아빠 옆자리를 지켜드리려 하자 큰언니는 장례식 준비하라는 오빠 말이 안 들리냐며 화를 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병실 밖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켜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큰오빠가 저를 가로막은 뒤 가방을 건네주며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저와 아빠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네요. 결국 아빠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아빠가 입원했을 당시 큰오빠와 언니들이 재산 때문에 달려들 거라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빠는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낸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큰오빠와 언니들을 더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아빠가 남긴 재산을 서로 얼마씩 나눠 가지겠다며 재산 싸움을 하고 있었네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아빠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벌써 몇 수 앞을 보셨고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들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버지 건물 명의가 너로 옮겨져 있는 건데? 우리 몰래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너한테 넘어간 거냐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단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 오빠랑 언니들이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나한테 건물이 넘어오니까 많이 당황스러웠나 봐? 여기 빌딩이 380억 정도 된다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이 건물 너 혼자 다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 어차피 소송 걸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송? 언니가 뭘 모르나 본데 아빠가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것 같아? 그동안 아빠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다들 걷어찼잖아? 항상 우애 좋게 지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었어.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 놓고 아빠가 남겨두고 가신 재산은 가져가시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어차피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잖아? 남남인데 나도 이제 정 떼고 살려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그동안 나를 막대한 오빠와 언니들한테 미련 같은 거 더는 남아있지 않아.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앞으로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큰오빠는 앞에 있는 책상을 뒤집어 엎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무조건 건물을 뺏어 오겠다며 난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지만 아빠가 유언 대용 신탁으로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법정에는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법정에서 싸우는 도중 듣게 된 건 큰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해가 나기 시작했는지 회복이 불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빠는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제가 알아서 건물을 처분하길 바라셨어요. 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으니 이제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저에게 넘어온 건물 때문에 큰오빠와 언니들은 지속적으로 접근할 테고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받길 원하겠죠. 아빠는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남기고 떠나신 재산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